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 있어요. 10년물 미국채 금리 기준으로 4.4%까지 오른 상태이고, 요 말은 미국채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거의 전저점에 가까워지다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엔화로 투자하는 미국채 30년물 같은 경우도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요 상품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저는 미국채 관련돼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저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금리가 오르든 금리가 떨어지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제가 아는 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때까지는 최근 영상에서는 저는 미국채를 매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요거를 사라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일단은 미국채는 지금부터 저는 다시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한 4.4%까지 올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쯤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갈 계획이고, 한 4에서 4.5%에서 5% 정도까지를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일단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있었던 미국채 경매 같은 경우가 결과가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10월 28일 날 그때 있었던 미국채 경매인데, 2년물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원래 높죠. 2년물 미국채가 굉장히 경매로 풀리는 그 공급이 큽니다. 근데 요 공급에 대해서 응찰률이 2.515%가 나왔어요. 보통 지난 10년 동안 미국채의 평균 응찰률이 한 2.4에서 2.6% 정도로 나오거든요. 2.5%보다 높다라 그러면 평균보다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28일 날 그때 2년물 미국채 응찰률이 한 2.515%가 나왔습니다. non competitive라고 그런 건 이거는 경쟁이 아닌 미국채에 대한 수요인 거죠. 그리고 소마라는 거는 미국 연준이 다시 재매입하기로 약정된 그런 미국채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빼고 컴패티브에 대한 응찰률만 봤을 때는 2.515%가 나왔다. 이 정도로 봤을 때는 미국채에 대해서 미국채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 정도 미국채 금리 정도면 확실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 저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채 금리가 워낙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 정도면 좀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10월 28일 날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채 경매에 대해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요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찌 보면 가장 스탠다드한 미국채이죠. 11월 5일 날 그때 경매가 있었는데 요거는 2.588%가 나왔습니다. 최근보다 조금 더 높아졌죠. 그리고 한 번 더 또 최근에는 30년물 미국채에 대한 경매도 있었습니다. 30년물 미국채도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11월 6일 날 있었던 경매인데 요거는 2.645%가 나왔습니다. 2.645%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썼던 미국채 수요를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는 다른 20년물, 30년물, 13주, 26주, 4주, 그리고 3년물, 7년물, 2년물, 5년물 요 데이터는 안 가져왔는데 요거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좀 응찰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금리면 확실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국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요쯤 되면 괜찮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도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미국의 경제가 조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앞으로 떨어뜨릴 거고, 그 말은 장기금리도 확실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장기물 금리는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게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랑 단기물 금리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1990년도부터 해서 지난 30년도 넘었죠. 한 35년간 단기물이랑 기준금리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보시면
거의 그냥 뭐 흐트러짐 없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10년물 금리랑 뭐 중기물이랑 단기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게 움직여요. 보시면 1990년도 때도 보면 단기물이랑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 장기물도 이렇게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도중에 보면 조금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변동폭이 크고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단기물이랑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를 때도 조금 변동폭은 작기는 한데 그래도 막 이렇게 위아래로 흐트러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조금 청개구리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래서 단기물 금리는 당연히 떨어져요. 지금도 보시면 단기물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랑 단기물이랑 같이 움직여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이랑 기준금리랑 좀 디커플링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확실히 요거 보시면 단기물이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1개월물이랑 3개월물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2년물이랑 10년물이랑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현상이 가끔씩 일어난다. 요거는 요 차트를 보실 땐 요 차트를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튀는 거 관련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면 10년물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이게 늦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원래 10년물 금리가 원래 3개월물이랑 기준금리보다는 대체적으로 높아요. 높은 게 정상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높죠. 그리고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습니다. 다만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IT 버블이나 요럴 때 보면 그리고 2010년도 코로나 때 보면 요때 좀 붙죠. 이렇게 붙습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은 오히려 반대죠. 장기물이 밑에 있습니다. 보통은 장기물이 위에 있어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언젠가는 크로스가 될 거예요.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더욱더 떨어지는 그때가 어찌 보면 장기물이 앞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그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요게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밍을 보고 천천히 매입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근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괜찮은 가격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치만 요게 앞서 보신 것처럼 요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있었죠. 대선 결과가 그냥 압승했습니다. 트럼프가 보면 뭐 경합주가 보면 뭐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그리고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쪽에 보면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뭐 하나도 이긴 게 없어요. 그래서 독보적으로 트럼프가 이겼다. 행정부 장악했고요. 그리고 입법부도 장악을 했죠. 상원, 하원 전부 다 레드 스윕 공화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지금 공화당이 차지를 했죠. 사법부 저스티스 중에서 6명이 지금 공화당에 속해져 있습니다. 보면 뭐 파란색,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오바마가 지명했었고, 뭐 바이든이 지명했었던, 그리고 오바마가 지명했었던 3명밖에 없고, 그 외로 트럼프, 그리고 조지 W 부시, 그리고 조지 W 부시 아버지죠. 조지 하워드 부시, 이분들이 지명을 했었던 저스티스가 6명이 있다. 그래서 6대3 정도로 사법부도 지금 트럼프가 장악을 하고 있다. 완전한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도 지금 많아요. 나이도 곧 있으면 거의 80대를 받아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 2번 했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튀는 거죠.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그리고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재정 적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금리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응찰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긴 하다. 확실히 가격대가 좀 매력적으로 오는 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 USTR 대표인 라이트하이저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관세적으로 그리고 대중 강경파예요. 이분이 들어왔을 때는 더군다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아실 텐데 11월 5일 날 그때 대선이 있었죠.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요게 일드 커브인데 단기물부터 30년물까지 장기물까지 일드 커브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은 단기물이 높고 장기물이 낮은 상태이죠. 요게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보시면 요 빨간색이 11월 5일이고 파란색이 11월 13일이죠. 대선 후로 어떻게 변했냐면 단기물은 떨어졌습니다. 단기물은 떨어졌는데 장기물은 이렇게 쭉 올랐어요. 요 말은 뭐냐면 금리는 떨어뜨리는데 기준금리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장기물 같은 경우는 오를 수가 있다. 이거는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에 지금 관세 정책이나 감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중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물가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나 아니면 라이즈 미국 30년 엔화 노출 요 상품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는 요게 확실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될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사실상 지금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부터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파란색 같은 경우가 10년물에서 2개월물을 뺀 그 미국채 금리 차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이때까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게 요게 붙는다라는 거죠. 요게 붙으면 그때부터 장기물 같은 경우도 단기물이랑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요때랑 마찬가지로, 요때랑 마찬가지고, 요때랑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기물 금리, 장기물 국채에 대해서 언제 타이밍에 적절한가, 그리고 가격대는 뭐 어떨 때가 좋을 것 같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경제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예측치 대비해서 동일하게 나왔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예측치랑 같게 나왔고, 그리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측치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로 봤을 때는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잘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지난 역사적으로 한 2%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헤드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근접했다.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까지 조금 높기는 하다. 이러다 보니까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가 좀 튈 수는 있긴 한데, 그리고 천천히 떨어질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는 서비스 물가가 아주 높기 때문이죠.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이렇게 원래 쭉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금 반등을 했어요. 유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워낙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른 대표적인 원인이 중고차 가격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고차 가격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쉘터, 거주지, 주거비 가격이죠. 주거비 가격 같은 경우가 원래 쭉 떨어지고 있다가 0.4, 0.4, 0.2, 0.4, 0.5 나오고 있다가 이렇게 0.2%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금 튀었다. 요게 어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요소였기도 했죠.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주거비 중에서 어떤 쪽이 많이 올랐냐라고 살펴보면 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0.3%. 근데 이게 OER이라고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 이거를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까 요거를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 등가 임대료 OER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지표 같은 경우가 0.4%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요 말은 조금 아직까지는 주거비 쪽에서 물가가 끈적끈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죠. 요거는 당연히 서비스 물가로 들어가고 가중치가 27%나 들어가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행히도 근데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가 이번에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요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요게 0.3, 0.6, 1.2 요 정도로 높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요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등가 임대료랑 렌트 같은 주거비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위, 미국의 주택, 팔리는 주택의 중위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최근 들어서 쭉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새롭게 착공되는 그 건축 건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뭐 착공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지난 20년간 지금 모기지 금리가 가장 높은 추이이다. 요거는 아직까지 잘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는 장기물에 연동이 되거든요. 장기물 금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다. 착공도 떨어질 수가 있고 허가 건수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OER 지표나 렌트 지표 같은 경우가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왔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도기 대비해서는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요게 어찌 보면 조금 우려사항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2%로 나왔습니다. 2%면 이미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헤드라인 지표 중에서는, 헤드라인 지표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우려사항인 것 같아요. 2%보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까지 떨어졌는데 다시금 오르고 있다.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우려사항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민자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좀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보면 많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는데, 요거는 트레이드 쪽, 그러니까 무역 쪽입니다. 무역 쪽 중에서 컨섬션 굿즈, 소비재의 무역, 그게 바로 마이너스 0.3%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조업이 좀 별로 안 좋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가중치는 13% 정도 중요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정도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트레이드, 그러니까 무역이랑 운송이랑 창고를 제외한 서비스 지표, 소비자 서비스의 지표 같은 경우가 이번에 0.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쪽으로는 아직까지 좀 끈적끈적한 거는 사실이다. PPI랑 CPI 전반적으로 보면 서비스 쪽이 조금 아직까지 끈적한 거는 사실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에서는 서비스에서 주거비가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PPI에서는 서비스에서 소비자 서비스, 요게 좀 끈적끈적하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금리를 막 낮추기는 힘들긴 한데, 그래도 경제 자체가 워낙 안 좋기도 하고, 단기물 같은 경우가 고용도 보시면 이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용도 보시면 이번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사실상 이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는 파업 영향도 있고, 그리고 뭐 밀턴 허리케인 이런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쭉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원래 이렇게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긴 했거든요. 요거는 보시면 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헬렌이랑 허리케인 밀턴 영향, 그리고 파업 영향도 있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요 중에서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부 단의 고용 지표가 있고 민간 단의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정부보다는 민간 단이 훨씬 더 중요하죠. 민간 단의 고용 지표는 진짜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으로 요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는 맞다. 고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제조업도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서비스업이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요런 것 때문에 좀 천천히 떨어뜨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4.5에서 5%를 보고 조금씩 매수하는 거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용지표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민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부도 있는데 정부보다는 민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민간 단에서 이번에 좀 많이 감소한 게 보면 내구재 제조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월에는 마이너스 3,000명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47,000명 감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쪽, 서비스의 어떤 고용이 좀 안 좋아졌냐 보면 리테일 트레이드, 소매업이죠. 소매업도 마이너스 6,400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앤 웨어하우싱, 요 같은 경우는 운송, 창고 요쪽이죠. 마이너스 3,700명 감소했습니다. 전월에는 15,000명 그리고 2,700명 증가했었는데 이번에는 감소했었죠. 사실상 요것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해요. 요때 보면 마이너스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근데 파업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소매랑 그리고 운송, 창고 요거는 좀 자동차 그리고 물류, 해운 요런 쪽으로 최근에 파업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허리케인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temporary help service, 임시 뭐 도우미 요쪽이죠. 요것도 마이너스 48,500명 감소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확실히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앤 소셜 어시스턴스 요거 같은 경우도 5만 1000명으로 뭐 증가는 했지만 전월은 8만 명 증가했는데 요번에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레저 앤 호스피텔리티 요거 뭐 숙박이랑 레저 쪽이죠. 요거도 마이너스 4,000명 감소했습니다. 전월에는 4만 명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감소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고용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것도 맞다. 그리고 CPI랑 PPI 같은 경우도 좀 끈적끈적한 게 서비스 쪽에서 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금리는 천천히 떨어뜨릴 것이다. 근데 단기물 같은 경우가 쭉 떨어지고 장기물은 좀 천천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시고 좀 천천히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